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김재중입니다. 그동안에 그 신장장애인 협회에서 여러 종류의 특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런 특강을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그 통계 조사를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등록장애인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63만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의 약 5.1%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만성 신부종 환자로 해서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98,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한 3.7%가 신장 장애인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263만 명이라는 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인천의 전체 시민이 30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규모의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삶의 질이 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어떤 그런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방안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이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잡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또 시원한 어떤 과일 한 조각 잡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느 장소에서 그런 환경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 먹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실 겁니까? 참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힘듦을 압니다. 오늘 저도 조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신장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좀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하고 함께 나눌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장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장 장애인 또는 삶의 질, 이런 개념들입니다.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장 장애인의 삶 속의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만났던 신장 장애인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삶, 그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또 어떤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고 나름대로 감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적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사회복지적 관점,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보는 어떤 그런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사회복지적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복지적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소위 이 사회복지적 그 필요가 있는, 욕구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과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에 순응을 해서 그러한 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명실공히 그들이 필요한 그러한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적 관점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는 여러 가지 기본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라는 틀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틀을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는 그런 이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뒷받침하는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념들이 장애인 복지의 법과 제도나 정책에 모두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명실공히 장애인 복지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 복지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는 신장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방안. 그렇다고 하면 신장 장애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또 장애인 복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명실공히 신장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의 또 다른 능력 그랬습니다. 흔히 장애인들은 어느 부분에서 기능이 손상된 사람을 장애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기능이 손상됐지만은 또 다른 어느 부분에서는 훌륭한 기능이 잠재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 능력을 발굴해서 새롭게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비록 손상된 능력이지만 남아있는 자녀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 능력들을 그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더 북돋아 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능력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재활이라고 그러고, 또 그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에서는 신장 장애인의 정의를 알아보고요. 신장 장애인의 특성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삶의 질이 뭔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또 삶의 질의 지표로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 장애인의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장애인의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장 장애인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 부전 그랬습니다. 기능 부전,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기능이.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흔히 신장장애인을 만성질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의료적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유지되거나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만성질환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거나 신장의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제한을 경감시켜주고 그런 제한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소시켜줌으로써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장장애인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와 정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심부전증은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성질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성심부전증 그랬습니다. 만성심부전증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성심부전증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신장의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몸속에 정수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수 처리장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체내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세로 인해서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의 주된 기능은 노폐물 배설과 어떤 그런 전해질 농도 조절을 해서 늘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원치료와 지속적인 돌봄의 필요성으로 인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신장장애인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한 번 가시면 한 번 3-4시간 동안 투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가는 그 과정들도 힘드시겠지만 투석 과정도 대단히 힘드시라고 봅니다. 예. 그런 계속적인 통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들도 많이 힘들죠. 또 진료 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3일 정도, 한 번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투석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원하는 시간, 그리고 진료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상적으로 일반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활동에 대단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게 신장장애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삶의 질이 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인의 행복감,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느끼는 생명의 질, 생활의 질, 인생의 질에 대하여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을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서 측정하는 것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은 뭔가요? 장애인에 있어서 삶의 질은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자기 실현을 하며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자존감을 가지며 생활하는 질 좋은 삶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장애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장애인에게 결핍되는 거, 장애인에게 욕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에게서의 삶의 질은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현실이 장애인들이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그런 접근성 때문에 뭐 그렇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처한 어떤 그런 질병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그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서 그렇든지 어찌됐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장애인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얘기는 자기 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마음대로 장애인들이 표현하고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진료를 하거나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그런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불가피하게 본인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자기 실현을 하며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자존감을 가지며 생활하는 질 좋은 삶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써보지 않은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요. 또 장애로 인해서 기능이 손상됐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요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측면으로 보자면 법적 측면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이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겠죠. 범죄로부터 안전. 그 안전한 사회가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디 우리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뭐 동남아의 저개발 국가들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치안이 낙후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질이 높은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법 앞에 평등한 사회 정의,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늘 차별받고 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런 것은 삶의 질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삶의 질이 높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물질적인 풍요와 고른 소득의 분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가 없죠.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는 있으나 고른 소득 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대로 잘 사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상당히 고른 소득 분배가 안 돼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높은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높은 의료 서비스, 우리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가 되겠죠. 또 주변인들의 이해와 사회적 지지가 높은 그러한 삶은 삶의 질이 높은 삶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의 지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삶의 질의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이 높다 낮다 하는 그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지표 삼아서 우리가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본다 그러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은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삶의 질 어느 지표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내 건강만 되찾는다 그러면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건강이라는 지표가 그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고용,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정말 그 사회가 삶의 질이 높은 사회라고는 할 수 없죠. 또 주거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데 가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나라는 그러한 지역도 가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데 가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천국 같은 그런 환경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또 주거 환경, 정말 열악한 낙후된 어떤 그런 환경도 보셨을 것이고 아주 좋은 환경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환경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삶의 질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가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어떤 시간을 보낸다든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본인의 시간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여가를 가질 만한 그러한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회활동에 참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한다든지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신경을 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가도 삶의 질의 한 지표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 요즘은 각 지역사회별로 공동체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전공이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긍지도 느끼고 나름대로 자존감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회적 참여, 그런 사회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기여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참여도 삶의 질의 한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뭐 소득 높은 그런 활동을 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소득에 뭐 높낮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 그랬는데 소득은 뭐 어쩌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항상 뭐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전입니다. 우리 안전한 사회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상당히 편안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곧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족의 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도 각자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살았던 그런 시절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사는 삶 그건 결코 질이 높은 삶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 특히나 신장장애인들 오랫동안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으로 인해서 본인도 지치지만 가족들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다.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삶의 질의 한 지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만족감. 당연히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질들을 얘기하는 것은 곧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신장장애인 아니면 기타 장애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장장애인의 삶 속의 경험입니다. 그동안에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몇 분의 장애인들을 뵙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현재 당면하는 그런 삶 속의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의 시작입니다. 신장이 망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만나보면은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지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본인한테 신호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무지해서 그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신장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병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신장장애인의 신장장애를 갖게 된 요인들을 보면은요, 통계적인 요인입니다만은 선천적인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신장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0.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 특히 질환으로 인해서 신장장애인이 된 게 98.2%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신장이 망가진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졌고 결국에는 신장장애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랬을 경우는 뭐 불과 본인이 선택을 어떤 그런 여지가 없지만 후천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는 곧 방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본인이 무지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신호가
계속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방관했다든지 그렇게 신장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몸의 이상 현상에 큰 병의 전조 현상에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신장까지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사구체 여과율이 35% 내지 50%까지 감소해도 잘 지각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 50% 이상이 됐을 때, 50% 이상이 감소했을 때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지각이 발견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병이 진행이 된 다음에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의료인들이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게 신장 질환의 심각성이나 초기 증세에 대한 인지도와 민감성이 높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의료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 잘 모르더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별로 알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혈압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제 합병증으로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 인지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신장질환에서는 빨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들의 한 60 내지 70% 정도가 항상 늦게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도와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신장이 망가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 죽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었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민생고를 위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석이라는 생애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울의 늪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돈 만드는 아주 몹쓸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면요. 불면증이 생기고 식욕부진도 오고요. 절망감도 갖게 되고 무기력감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돈만 많이 드는 아주 나쁜 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석 환자들끼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월수금 반입니까? 아니면 화목토 반입니까? 오전 반입니까? 오후 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투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에 가게 되면 3시간, 4시간 투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합병증이나 수면 이상 등의 응급 상황은 죽음을 경험하고 하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며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어느 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신장 장애인으로서 같이 혈액 투석을 하고 늘 이틀이 멀다고 만났는데 어느 날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친구도 친척도 외면하게 하는 슬프고 외로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긴 간병에 효자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만성 질환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힘들고요, 친구나 친척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슬프고 외로운 그러한 질병이고 삶입니다. 특히 신장 장애인에게는 그러지 않습니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신장 기증받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좀 기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그 욕구가 항상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나 친척들도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은 그 신장 장애인이 나한테 전화하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있어도 없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장 기증이라도 받기를 원하고 전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적 지원에 의지하는 바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3, 4일을 신장 투석을 하고 많은 시간을 질병 관리에 힘쓰다 보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근로 할 능력이 있어도 가서 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무관심에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족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장 장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만성 신부전으로 판명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족들이 이 세월이 가고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그다음부터는 투석만 잘하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간다는 얘기죠.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족들도 뒷바라지하기 힘들고 본인들 삶도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불편하고 짐스러워 지쳐가는 삶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네. 만성 질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다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안타깝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가족에게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질환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삶을 재구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헤어짐의 유혹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버텨내며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족들, 특히 배우자로부터 워낙 이제 본인이 아마 신장장애인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장애로 인해서 치료로 인해서 그 경제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힘들죠.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어리거나 성장기에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헤어지자라는 그런 유혹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가 헤어지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예 이렇게 그냥 헤어지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버텨내며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장애를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긍정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싫었던 투석이 이제는 빨리 갔다 와야지라고 마음이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성질환으로서 오랫동안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의 삶을 살려고 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가치나 신념을 발견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가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그 생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동병상련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 누굽니까? 동료이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신장 장애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때로는 희망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또 생각지도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그러한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장 장애인들의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참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이들에게 우리 국가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들의 삶 속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걸 더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라도 그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적 관점의 변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적 관점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신장장애 또 만성신부전증도 만성질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 그랬습니다. 1960년대 저희들 주로 그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지면 순서 없이 간다 그랬습니다. 60 이상 살면 많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 기대 수명을 보니까 82.7세입니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는 얘기는 만성질환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같이 만성질환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짧았으면 그 짧은 기간에만 어떤 그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을 돌봤으면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성질환자가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적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요.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질의 의료 체계입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의술도 발달했지만 주변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인성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그 취약계층들, 특히 어린이날지 노인들이 많이 세상을 떠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수인성 전염병이 뭡니까? 물의 질이 나빠서 걸리는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다 정수된 물, 아주 양질의 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 체계가 지금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어떤 그런 정책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복지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체계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가 점점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만 이 한참 일할 수 있는 소위 그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산 인구는 자꾸만 감소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노동력이라는 것을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성들, 경력이 단절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들, 또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은퇴한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새로운 노동력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심리 사회적 욕구도 증가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심리 사회적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뭡니까? 과거에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의 it's okay입니다.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는 것만 해결돼서는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좀 질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생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옛날과 같이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뭔가 좀 삶의 질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의 변화, 그러면 이런 우리 뭡니까 사회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도 변화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분리해서 통합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하나 발생했다. 그랬으면 주로 시설에 격리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 정신장애인들 시설에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그 이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통합입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책임성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운명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약자들, 아동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장애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천적 장애인이 됐든 후천적 장애인이 됐든 그들이 장애인이 어떤 경우에 됐습니다. 그것을 네 개인의 운명으로 보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건 어차피 네 삶이고 네 개인의 운명 아니겠느냐. 우리 쉽게 사회에서는 얘기로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장애인들 전체 아까 263만 명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장애인들의 장애 발병 그 원천을 보면은 선천적 장애인이 9.4%, 2020년 기준으로 보면 9.4%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 아니라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런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노약자랄지 노인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인의 운명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보듬어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변화입니다. 치료 재활에서 자립생활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치료한다고 의료시설에, 치료한다고 어떤 재활시설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치료가 되고 재활이 돼서 다시 우리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시설에 들어가면 그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비율들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적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은 주변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역사회로 오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시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시대를 세 시대로 구별했습니다. 1945년부터 60년대까지, 그리고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90년대 이후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복지 개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1945년대, 56년대에는 보호하거나 관리하거나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는 후원이나 지원입니다. 70년대, 90년대 우리 시대 상황을 보면 우리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공업화를 이루고 한참 경제가 부흥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애인들 위해서 어떤 복지 패러다임을 가져갔느냐, 주로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945년대, 60년대 인간상을 한번 볼까요? 그때 장애인들 어떻게 했어요? 환자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설로 수용을 한 것이죠. 시설에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70년대, 90년대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부흥할 때는 어떻게 받느냐? 수혜자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경제가 이 정도 됐고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 자기네들은 받는 수혜자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90년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동등한 우리와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것이죠. 시민이라면 그 시민사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역사회로 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목표를 보면은 5, 60년대는 기본 욕구 관리. 기본 욕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것을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70년대, 90년대는 그들을 재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들이 어떻게 재활을 통해서 다시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원 모델을 한번 볼까요? 5, 60년대는 의료적 모델이었습니다. 주로 장애인이 발생하면 치료만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적인 처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90년대는 그들을 재활시켜서 그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강화된 기능으로 인해서 다시 나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재활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어떤 것이냐? 자립생활 모델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수용시설에 이런 게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자립생활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대, 50년대 보면은 대형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대형 시설에서 수용해서 그들이 거기서 재활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다시 지역사회에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는 요원한 불가능한 그런 대형 시설에서 수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자들 배만 불리는 그러한 어떤 지원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돌봄 개념입니다. 그들이 그런 수용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사회복지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 이제 기본 이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 탈시설화입니다. 내내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1848년 프랑스 정신지체인 수용시설 내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 처우하에 소용되어 있던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사회운동이다 그랬습니다. 1848년 프랑스 오면 우리보다는 한참 더 선진화된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에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선진화된 프랑스에서도 당시에 주로 장애인들이 발생하면 시설에 수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바로 본인들의 동의 없이 그 강제로 그런 수용시설에 수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수용시설에서 어떠한 그런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재활을 이루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고 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들이 들을 탈시설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돌봄과 훈련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함으로써 시설 입소를 지향하고 지역사회가 치료 및 보호와 함께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1차적 제공자로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느냐? 지역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사회가 그들을 훈련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탈시설화 이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런 기본 이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상화입니다.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이라 그랬습니다. 정상화. 1960년대 후반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여기서 스칸디나비아라고 그러면 저쪽에 북유럽에 있는 반도입니다.
노르웨이나 우리가 아는 그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복지 선진국이죠. 거기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시설 보호에 반대하여 일상적 생활 형태의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시설 보호에 반대하다. 아까 탈시설하고 같은 개념이죠. 시설 보호에 일단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형태의 리듬을 강조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그 생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나서 어떤 그 유치원에 다닐 그런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학령기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돼서 시설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성화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역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시설에만 수용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때가 되면 초등학교도 가고 때가 되면 중학교도 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직업 훈련도 시켜서 직장도 갖게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화입니다. 예. 장애인의 인권, 가치, 존엄성이 일반 시민과 같은 것이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을 격리 아니면 분리만 하지 않고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정상화 이념입니다. 이런 정상화 이념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자기결정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을 못했습니다. 주변인들이죠.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래 삶이 결정됐습니다. 시설로 가야 됩니다. 의료시설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일반 수용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기반을 둔 이념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장애인도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본인이 통제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게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장애인을 대우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우며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의 존재를 알리고 활용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지역사회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총합이 지역사회입니다. 교육시설도 있죠. 상담시설도 있죠. 훈련시설도 있죠. 무슨 판매시설도 있죠. 여러 가지 무슨 여가시설도 있죠. 그런 인적 물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소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죠. 다음에 인파워먼트입니다. 인파워먼트는 1970년대 중반 개발된 이념으로 강점 중심의 관점으로 권한부여, 역량 강화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권한부여, 역량 강화 그랬습니다. 인파워먼트는 뭐냐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서 본인의 능력이 손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상된 능력을 개발해 주자라는 것이죠. 강화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고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손상된 능력 외에 나머지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잠재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발을 해주자 그런 얘기죠. 역량을 강화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인파워먼트를 힘 실어주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찾아보니까 이런 능력도 있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도 그런 장점을 개발해서 이전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 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건 장애인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권한을 당사자에게 이양하여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 및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 너 할 수 있어 힘 실어주기입니다. 이런 인파워먼트 개념, 이런 복지 이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사회정의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모든 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법에 근거해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 사회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이 사회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들이 참여해서 또 아니면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죠. 자, 존 롤스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세기에 상당히 유명한 윤리 철학자입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99년도에 정의론을 썼습니다. 이 사람 정의론에 보면 이분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성이 있다 얘기죠. 어떤 우연성이냐? 자연적 우연성이 있고 시대적 우연성이 있고 역사적 우연성이 있다. 자연적 우연성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잘생겼더라. 신체가 건장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굉장히 왜소한 체격으로 태어났어요. 또 무슨 아주 그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보고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적 우연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우연성입니다. 소위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뭐냐?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지질이도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회적 우연성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점점 더 세월을 지나감에 따라서 더 격차를 크게 벌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우연성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차등의 원칙을 두자. 그래서 이 우연성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 수혜자로 보고 그 사람들을 돕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연성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잘생기고 잘 태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 자산을 만들자. 그래서 공동 자산을 가지고 이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소 수혜자들한테 그걸 가지고 돕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는 좋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우연성에 근거해서 이걸 도외시하고 방치하면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열어놓고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런 우연성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최소 수혜자들, 어찌 보면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한부모 가정에 있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최소 수혜자로 보고 공동자산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사회복지 차원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념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이랍니다. 부의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전체로 결합해 나가야 된다. 부의 불평등 완화. 우리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념 갈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래서 하나의 사회로 통합하는 그런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이전과 같이 분리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도 그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념들을 가지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신장 장애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만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의 복지관과 차별화된 신장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장 장애인만의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고 3, 4회 정도 투석을 받아야 되고 한 번 갈 때마다 서너 시간의 투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왕복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이송지원센터 설립, 투석길 이동권 보장하는 특장 차량과 교통 바우처 활성화 그랬습니다. 자, 신장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투석길 좀 보장해달라, 우리 이동권 보장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서 교통 바우처 이걸 활성화해서 주변의 택시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이들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아니면 멸균 처리된 그런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장애인 복지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안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신장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족관계와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고 때로는 그들의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얘기죠. 치료와 일을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 보건과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유형의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일주일에 3, 4일을 치료를 하지만은 그 외의 시간을 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자신의 증상과 예우를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심전심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또 신장 장애인의 자아 존중과 정체성에서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야 될 것이다. 또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응 방법과 자가 간호 이행 이것도 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요. 개인관리 능력 및 사회 적응력 향상, 사회적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어떤 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그 교육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자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지원 대상자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족들도 당사자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원 대상자로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과 재활기관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장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증진을 이룰 수 있는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과 직업재활기관의 설치 확충입니다. 신장장애인에만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그럼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장장애인의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직업재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신장장애인들이 어떤 그 재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 맞춤형 재활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재활을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일자리들에 진출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달리 신장장애인을 배려한 물리적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일반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신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물리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런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다 그러면 별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여러 그런 일자리들에서 그런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신장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애인의 또 다른 능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아까와 같이 장애로 인해서 본인의 기능이 능력이 손상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동안에 써보지 못한 잠재적 능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또 다른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그러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사고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청각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사회복지사업가로 크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맹아학교 눈이 안 보여서 맹아학교에 가서 그 훌륭한 도움을 주실 분을 만나죠. 네, 그분이 이분의 어렸을 때부터 쭉 가정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리번이라는 그런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러가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뒤에서 돌봐줍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예, 그래서 이분이 작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인권운동가로도 활동했고요, 사회복지 사업가로도 활동을 하고 훌륭한 사회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의지의 승리자 오체 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와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체 불만족 화면에 보시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저술가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도의회 의원으로 훌륭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장애를 극복한 천재 과학자.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목 교수입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인데요.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를 합니다. 교수를 하다가 중간에 미국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합니다. 지질 조사를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지질 조사를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 아랫부분은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지원을 넘어 실력을 갖춘 롤모델을 만들어내고 싶다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다. 연구하는 데 필요한 뇌를 다치진 않았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지금 훌륭한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여러분들 보셨죠? 도쿄올림픽 출전 탁구 선수입니다. 나탈리아 파르티카, 폴란드 장애인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 이 팔 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만 탁구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비장애인 선수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안다. 장애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5연속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장애인 올림픽을 넘어서 이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얘기했다시피 장애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신장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만성질환이라는 걸 압니다. 힘드시다는 걸 압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힘드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는 긍정적인 사고로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좀 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나마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능력이라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회에서도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활성해서 거기서부터 그 투석기를 가는 어떤 이동권 보장도 좀 받으시고 또 안전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의료기관과의 협약도 좀 체결하시고 또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셔서 그 사회복지기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장 장애인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셔서 협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축되시거나 아니면 낭망하시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